제가 뉴스에 화려하게 데뷔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 말은 33세의 니콜 존슨이 평범한 교통 단속이었어야 할 상황에서 메릴랜드 경찰관에게 내뱉은 소름 끼치는 말이었습니다. 2021년 7월 28일, 존슨은 과속으로 단속에 걸렸지만 무언가 매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이한 침착함이나 상관없어요. 5일 뒤면 전 여기 없을 테니까요 라는 불길한 예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풍겨오는 역겨운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의 의미나 그 끔찍한 냄새의 근원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마침내 그녀에게 트렁크를 열게 했을 때 그들은 그녀가 1년 넘게 숨겨온 비극, 즉 미국 전역에 충격파를 던질 잔혹한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운전자는 33세의 니콜 미셸 존슨이었고 경찰관이 그녀의 차창 옆에 섰을 때 의심스러운 점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첫째, 차는 미등록 상태였습니다. 둘째, 보험도 없었습니다. 임시번호판은 완전히 가짜였고 설상가상으로 존슨은 운전면허증조차 없었습니다. 이건 행정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고 경찰관은 차를 견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관은 딱지를 끊기 시작하며 그녀의 차가 압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할 정도로 침착했고 거의 소름 끼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당황하거나 애원하는 대신 존슨은 그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관을 보며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5일 뒤면 전 여기 없을 거예요. 그 말은 기이하고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제가 뉴스에 화려하게 데뷔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어떤 경찰관에게든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엄청난 경고 신호입니다. 그들은 즉시 그녀의 정신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그 끔찍한 냄새가 다시 그들을 덮쳤습니다. 냄새는 점점 더 강해졌고 명백히 차 뒤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단속은 끝났습니다. 끔찍한 공포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차를 견인하기 전에 존슨의 모든 개인 소지품을 꺼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표준 절차이며 보통은 사소한 불편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길 위의 경찰관들에게는 그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니콜 존슨에게 짐을 챙기라고 지시했을 때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트렁크에서 냄새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의 모든 훈련 경험과 직감이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은 투명 비닐봉지 안에서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역겨운 장면까지 목격했습니다. 압도적인 악취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상황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더러운 빨래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강한 냄새에 대한 터무니없는 변명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트렁크를 여는 것을 지켜봤고 터져나온 악취는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존슨은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상자, 그리고 투명 쓰레기 봉투. 그녀는 담요로 안에 있는 것을 덮으려고 했지만 그녀가 가지고 다니던 끔찍한 비밀을 숨기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이상한 침착함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의 현실이 그녀를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상자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녀가 보도에 내려놓은 것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을 때 그의 최악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패한 아이의 시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존슨의 소름 끼치는 평정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달아났습니다. 어두운 메릴랜드의 보도 위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자 그녀는 자신이 몇 달 동안 차에 싣고 다녔던 결과로부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탈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잠재적인 살인 현장에 서게 된 경찰관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추격은 끝났습니다. 발견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니콜 존슨이 구금되자 경찰관들은 보도 위의 끔찍한 현장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밤은 더 이상 교통소음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살인사건 담당 형사와 감식반을 부르는 무전 소리만이 간간히 깨트리는 무겁고 암울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트렁크의 내용물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범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행 가방 안에서 그들은 어린 소녀의 유해를 발견했는데 나중에 7살의 조슬린 말이 제임스 존슨으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옆 플라스틱 상자 안에는 그녀의 남동생인 5살 레리 다네로닐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오빠와 여동생,
그들의 삶은 어둠 속에서 짧게 끝나 그들의 이모차 트렁크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시신의 상태는 길고 끔찍한 고통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부패하여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는 어려웠지만 굶주림의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7살 조슬리는 사망 당시 체중이 18파운드 약 8.1kg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5살 남동생 레리는 겨우 21파운드 약 9.5g이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그들의 몸이 그렇게 심하게 쇠약해지려면 몇 달간의 극심한 굶주림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의 경찰관들은 평생 그들을 괴롭힐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서장 멜리사 하얏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지역 사회의 근간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순찰 경찰관, 법의학 기술자, 그리고 형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들은 교통 위반으로 차를 세웠다가 움직이는 무덤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라는 처음의 질문은 이 아이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 있었는가? 라는 훨씬 더 끔찍한 질문의 홍수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 7월 29일 해가 뜰 무렵 발견의 전적인 무게가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국을 덮쳤습니다. 범죄 현장은 가슴 아픈 수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이며 얼마나 오랫동안 그 트렁크에 있었는가? 그 대답은 그들의 이모인 니콜 존슨의 길고 종종 모순되는 자백에서 나올 것이었습니다. 신문 중에 존슨은 끔찍한 시간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년 넘게 조슬린의 시신을 차에 싣고 다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값싼 모텔을 전전하며 숨겨온 학대가 점점 심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교통 단속 14개월 전인 2020년 5월에 있었던 사건을 묘사했습니다. 7살 조슬린에게 화가 나서 여러 차례 때렸고 그로 인해 어린 소녀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명적인 폭행 후 존슨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끔찍한 비밀을 봉인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조슬린의 작고 생명 없는 몸을 여행 가방에 넣어 차 트렁크에 두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절이 바뀌고 수많은 마일을 달리는 동안 니콜 존슨은 조카의 유해를 바로 등 뒤에 두고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숨기고 있던 유일한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존슨의 자백은 5살 레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훨씬 더 모호했습니다. 그녀는 형사들에게 교통단속 약 2달 전인 2021년 5월 레리가 피곤하고 다쳤다고 말한 뒤 잠들어서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다리에서 피를 봤다고 언급했지만 상처의 명확한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누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존슨은 그의 시신을 이번에는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조슬린 바로 옆 트렁크에 두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이어진 교통단속은 레리의 6번째 생일 불과 일주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2달 동안 두 아이는 트렁크에 함께 누워 있었고 그들의 조용한 존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할 단 한 사람의 끔찍한 실패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두 어린아이가 단 한 사람도 경보를 울리지 않은 채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조슬린과 레리의 배경 이야기는 시스템적 실패와 가족의 방치에 대한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이것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사회의 허점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어둠 속으로의 여정은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인 다셸 존슨은 아이들과 함께 메릴랜드로 이사했지만 자신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인 니콜에게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다셸이 나중에 설명했듯이 그것은 일시적인 가족끼리 돕는 차원의 합의였습니다. 공식적인 양육권 합의나 법원 명령은 없었고 단지 한 자매에서 다른 자매로의 비공식적인 인수인계였습니다. 그 공식적인 서류의 부재는 조슬린과 레리를 보호 시스템으로부터 보이지 않게 만든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 등록된 적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의료 기록도 없었습니다. 니콜 존슨이 허름한 호텔을 전전하는 동안 추적할 서류상의 흔적도 없었고 그들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 다셸은 나중에 아이들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발견되기 불과 몇 달 전인 2021년 3월에 니콜을 만나 아이들을 데려오기로 약속했지만 여동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다셸은 형사들이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할 때까지 니콜이나 아이들을 찾을 수 없어
모든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삭제된 한 기금모금 페이지에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제 여동생을 믿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제 다시는 제 아기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네요. 기관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의 편린을 보았습니다. 니콜이 머물렀던 모텔의 목격자들은 그녀가 아이들에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녀의 방에서 악취가 난다는 불평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아무도 하나로 꿰맞추지 못한 단절된 점들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학교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고립되면서 아이들을 지켜볼 눈이 줄어들어 학대가 완전히 눈에 띄지 않기 더 쉬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실에서 니콜 존슨의 뒤틀린 논리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부인, 반쪽짜리 진실, 그리고 기이한 변명으로 얽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감당하기 힘들었던 보호자의 모습을 그리려 했지만 그 이야기는 사실의 무게 아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통 단속 중 냄새에 대해 처음 추궁당했을 때 존슨은 그것이 단지 더러운 빨래라는 터무니없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압도적인 죽음의 냄새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부인하는 것은 그녀가 현실과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식 신문 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그녀의 설명은 장황하고 일관성 없는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슬린을 때린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을 너무 과했던 훈육, 즉 좌절감에서 비롯된 실수로 포장했습니다. 그녀는 7살 아이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을 폭력적인 구타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비극적인 사고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레리의 죽음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회피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단지 깨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녀 자신의 책임을 지우는 수동적인 묘사였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인정했지만 그가 어떻게 다쳤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세부 사항을 생략하면서 부분적인 진실을 제공하는 이 패턴은 최악의 행동을 숨기면서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오도하는 데 사용되는 전형적인 전술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기만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녀가 살고 있던 이중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다니는 동안 그녀는 아이들의 어머니인 다셸에게 문자를 보내 아이들이 살아있고 잘 지낸다고 믿게 했습니다. 이 계산된 기만은 거의 이해하기 불가능한 수준의 조종과 부인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단지 범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머니를 헛된 희망에 가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거짓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교통 단속 중 그녀의 불길한 말들, 제가 뉴스에 화려하게 데뷔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훨씬 더 잘 이해됩니다. 그것들은 단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가까워졌음을 아는 사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삶이 현실 세계와 격렬하게 충돌하기 직전인 한 개인의 마지막 필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백이 확보되고 암울한 시간표가 확립되면서 니콜 미셸 존슨에 대한 사건은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혐의는 중대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사망을 초래한 1급 아동학대, 유기, 그리고 불법 시신 처리. 존슨은 보석 심리 권리를 포기하고 보석 없이 구금되었습니다. 2024년 8월 13일 볼티모어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니콜 존슨은 아동 사망을 초래한 1급 아동학대 이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장은 2025년 2월 10일에 나왔습니다. 낸시 프루프라 판사는 니콜 존슨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50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공식적인 형량이 종신형이지만 실제로는 50년간 복역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징역형 외에도 법원은 그녀가 만에 하나 석방될 경우를 대비해 엄격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녀는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정신건강치료를 받아야 하며 18세 미만의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가족에게 이 판결은 고통스럽고 불완전한 종결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할머니는 이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제 손주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법적 결과는 그 말의 비극적인 최종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여자는 책임을 졌지만 어떤 형벌도 그렇게 잔인하게 꺼져버린 두 어린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니콜 존슨의 사건은 우리 눈앞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어둠을 상기시키는 절대적으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족의 실패, 취약한 이들의 보이지 않는 존재, 그리고 응급구조대원들과 지역사회 전체에 상처를 남기는 트라우마의 파급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모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조슬린과 레리의 모습은 잊을 수 없는 이미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살핌의 의무가 완전히 버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잔인한 교훈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사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허점을 통해 떨어지는 아이들을 붙잡을 더 나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미묘하거나 혼란스러울 때조차도 학대의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조슬린과 레리의 죽음은 단지 한 여성의 끔찍한 행동의 결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놓친 기회와 시스템적 사각지대의 긴 사슬의 최종 결과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아이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아이들을 지켜볼 눈이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은 판결을 내렸고 니콜 존슨은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조슬린과 레리를 위한 정의는 단지 징역형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새로운 약속, 아이의 부재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 귀 기울이겠다는 다짐, 그리고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고 의심될 때 개입할 용기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비극적으로 짧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 지속될 변화를 위한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50년형이 올바른 판결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한 더 심층적인 보도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